그 옛날 조선 중기 어느 왕의 치세 때였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는 임금의 외동딸 이서윤 공주가 살고 있었지요. 20살의 나이에 총명하고 기품이 있어 궁중의 모든 이들이 극진히 모셨답니다. 곁에서 시중드는 여종 홍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마, 오늘도 궁중 예법 공부를 하시겠사옵니까? 21살의 홍매는 어릴 적부터 공주를 모신 근시궁인으로 공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공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홍매야, 나는 이 높은 담 안에서만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냐? 저 멀리 보이는 산과 들판이 그리도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마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아니다. 홍매야. 나는 한 번이라도 저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구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말이다. 그날 밤, 공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새벽,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 세상 구경을 하기로 말이지요. 동이틀 무렵, 공주와 홍매는 몰래 궁궐 뒷담을 넘어 나왔습니다. 공주는 평소 입던 화려한 궁중 복식 대신 소박한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올렸지요. 마마, 정말로 호의 없이 가시려 하옵니까? 의정부 쪽은 산짐승이 많다고 들었사옵니다. 홍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공주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가 진짜로 나타날까? 그런 것도 겪어봐야 진짜 인생이지. 더구나 우리가 그리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 둘은 의정부 외곽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온 산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새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홍매야, 저기 저 꽃들 좀 봐라. 공주는 들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갑자기 풀숲에서 부르르륵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마. 저것은... 홍매가 얼굴이 하얘져서 떨고 있었습니다. 풀숲 사이로 호랑이의 노란 눈이 번뜩였거든요.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으악. 홍매야, 뛰어. 공주는 홍매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어흥 하고 크게 울부짖으며 뒤쫓아왔지요. 두 사람은 가시덤불과 나뭇가지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시에 걸려 공주의 저고리 앞섭이 길게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얀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크게 찢어졌지요. 마마. 저고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더 빨리 뛰어야 한다. 둘은 계속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홍매와 공주가 서로 다른 길로 흩어지고 말았지요. 홍매야. 홍매야. 공주가 아무리 불러도 홍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호랑이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 공주는 혼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의정부 관하에서는 윤창수 사또가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50줄의 사또는 위험 있는 골룡포를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이놈들아! 인연을 당장 이 집에서 내쫓으라. 사또의 부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마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십니까? 머슴과 정을 통했다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입 다물라. 내가 직접 본 것을 어찌 부인하느냐. 어젯밤 달빛 아래서 머슴놈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았다. 사실 사또는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밤에 나가 머슴에게 건네준 것은 아픈 머슴의 어미를 위한 약이었거든요. 하지만 달빛 아래서 본 모습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사또마님, 한 번만 더 자세히 들어보시옵소서. 그만하라.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사또 부인의 앞섬을 칼로 쭉 찢었답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징표였지요. 부인이 울며 불며 집을 나가자 사또는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쫓아낸 전연을 감싸거나 도우는 자가 있으면 그 자와 온 가족을 엄벌에 처할 것이다. 사또 마님, 그런데 혹시 그 마님께서 갈 곳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누구든 그년에게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자는 나와 원수가 되는 것으로 알아라. 이 무서운 포고령이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또의 권세가 하늘 같던 시절, 백성들은 모두 벌벌 떨며 이 소식을 들었지요. 이런, 사또 마님이 쫓겨나다니. 쉬. 조용히 해. 그 여인을 도우면 우리까지 잡혀간다고 하잖아. 온 마을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호랑이를 피해 도망친 공주는 산길을 헤매다가 마침내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찢긴 저고리 때문에 몸을 가리느라 두 팔로 가슴을 감싸고 있었지요. 머리는 엉성하고 얼굴에는 가시에 긁힌 상처도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물 한 모금만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주가 어느 집 앞에 서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안악이 공주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요. 어머, 당신이 바로 그 사또 마님 아니세요? 예. 사또 마님이라니요. 저는 이런 뻔뻔한. 머슴과 정을 통해서 쫓겨난 그 여인 맞지요? 아니, 어떻게 이 동네까지 와서 물을 달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서 공주를 둘러쌌습니다. 모두들 찢긴 저고리를 입고 초라한 모습의 공주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지요. 저 꼴 좀 봐. 진짜 사또 마님 맞구나.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데까지 와서 우리가 당신을 도우면 우리까지 벌 받는다고 했어요. 어서 다른 데로 가세요. 한 안악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여자. 우리 마을에 오지 마. 공주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요? 제발 물 한 모금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 마. 사또님이 직접 내쫓으셨다며.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그러게 말이야. 어서 꺼져.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위협하자 공주는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집, 그 다음 집,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공주를 보기만 하면 사또 마님기라며 손사래를 치고 피했지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공주는 아직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타들어갔지요. 이럴 수가.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가? 공주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궁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의 차가운 현실이었지요. 그때 어느 거지 하나가 공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왜 이렇게 울고 있어?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가 공주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얼굴은 더럽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눈만큼은 참 따뜻해 보였지요. 할아버지, 저는 공주는 울음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됐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소. 당신이 바로 사또 마님이지. 공주가 고개를 저었지만 거지는 시익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이오. 거지는 자신의 누더기 보자기를 풀어서 밥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 깨끗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것이었지요. 자, 드시오. 많지는 않지만 목숨은 이을 수 있을 거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드실 것을 나야 늘 굶는 게 익숙하니까 괜찮소. 당신은 그렇지 않을 테니 어서 드시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평생 잡수셨던 궁중 진미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지요. 할아버지, 은공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소. 다만 당신이 갈 곳이 없다면 말인데 저 앞에 선비 하나가 사오. 강희현이라는 젊은 양반인데 마음씨가 참 좋은 사람이지. 거지는 공주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소나무 숲길로 들어가서 냇가를 따라 올라가면 초가 하나가 나올 거요. 거기서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비가 있소. 그 사람이라면 당신을 도와줄지도 모르오. 하지만 사또님이 저를 도우면 벌을 준다고. 그래도 그 선비만큼은 다를 거요. 내가 보기엔 말이오. 거지는 공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세상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오. 찾아보면 좋은 사람도 있는 법이지. 공주는 거지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그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지요. 소나무 숲길을 지나 냇가를 따라 올라가니 정말로 작은 초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담장은 낮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집 안에서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저기, 선비님 계십니까? 공주가 대문 앞에서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집 안에서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대문이 열리며 한 젊은 선비가 나타났지요. 강희현 선비는 26살의 훤칠한 젊은이였습니다. 비록 옷은 소박했지만 인품이 좋아 보였고 눈빛이 참 따뜻했지요. 이 밤에 어떻게? 선비는 찢긴 저고리를 입고 초라한 모습의 공주를 보더니 놀라면서도 먼저 염려하는 빛을 보였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선비님, 저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사또 마님이라고 하는데. 공주의 말을 들은 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또의 포고령은 그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이 이렇게 공경에 빠져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지요. 들어오십시오. 선비는 공주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록 작은 초가였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요. 우선 이것을 두르시고요. 선비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공주에게 건넸습니다. 찢긴 저고리를 가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공주는 겉옷을 두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모진 대접 후에 만난 이 선비의 따뜻함이 더욱 고마웠거든요. 배고프시겠어요? 변별한 것은 없지만. 선비는 밥을 지어 공주에게 내왔습니다. 보리가 섞인 밥이었지만 공주에게는 감로수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선비. 강선비 나와 보시오. 선비가 대문을 열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여럿 몰려와 있었습니다. 강선비, 소문을 들었소. 사또 마님을 집에 들였다면서. 사또 마님은 아니지만 길 잃은 여인을 보살피고 있습니다만. 이런 미친. 사또님 명령을 못 들었소. 그 여인을 도우면 온 가족이 벌받는다고 했잖소. 강선비, 당신이 아무리 선량해도 이건 너무하오. 우리까지 연루되면 어쩔 셈이오.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들도 선비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었지요. 여러분들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강선비, 정신 차리시오. 당신 혼자 의롭다고 되는 일이 아니오. 그래도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고 내일 아침 다른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선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공주는 이 모든 대화를 방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깨달았지요. 선비님, 저는 정말 사또 마님이 아닙니다. 저는 공주는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자신이 공주라고 말한다고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선비의 말에 공주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요. 오늘 밤은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가실지 의논해 봅시다. 선비는 공주를 안채에서 재우고 자신은 사랑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처음으로 궁궐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비록 초라한 초가였지만 이 선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참으로 편안한 잠이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여전히 선비의 집에서 지내며 그의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선비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며 공주에게도 한결같이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훈장님, 이니 애지신이 무엇입니까? 글쎄, 이는 어진 마음이고 이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란다. 얘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지는 사리를 분별하는 것이며 신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선비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공주는 진정한 선비의 덕목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벼슬이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었지요. 그 여인은 아직도 강 선비 집에 있다더군.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말이야. 처음엔 하룻밤만 재운다고 하더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마을의 몇몇 양반 자제들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지요. 김도령, 이래서는 안 되겠소. 우리가 나서야겠소? 맞소, 박도령. 강희연 때문에 온 마을이 위험에 빠질 수 있소. 김성민과 박준호, 두 양반 자제는 선비를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은 자신들이 더 좋은데 마을 사람들이 선비만 우러러보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사또께 직접 고발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강희연도 정신을 차릴 테고 우리도 사또께 충성을 보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요. 두 사람은 몰래 의정부 관하로 향했습니다. 한편 공주는 선비의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저고리를 꿰매고 있었지요. 하지만 워낙 크게 찢어진 데다 실도 변변치 않아서 기워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아무리 기워도 흉터가 남는군요. 공주가 한숨을 쉬자 선비가 말했습니다. 흉터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어려움을 이겨낸 증표이기도 하니까요. 그때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몰려온 것이었지요. 강 선비님. 큰일 났어요. 선비가 급히 나가보니 김씨 안악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김도령과 박도령이 사또님께 고발하러 갔다고 해요. 그 여인을 숨겨준다고요. 선비님, 어서 그 여인을 내보내세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도 연루될까봐 무서워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선비님. 지금이 무슨 의리를 따질 때예요.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그날 저녁, 선비는 장에 나가 생필품을 사러 갔습니다. 공주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지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는데. 맞아. 어서 나가라고 해야겠어.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선비가 없는 틈을 타서 몰려왔습니다. 평소엔 선비를 존경했지만 불안과 공포가 커지자 이성을 잃은 것이었지요. 사또 마님. 나와요. 공주가 문을 열자 사람들이 성난 얼굴로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요? 어서 이 마을에서 나가요.
당장 그래요. 우리까지 벌받게 생겼어요. 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또 거짓말이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한 안악이 공주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공주가 비틀거리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냈지요. 나가. 당장 나가. 우리 마을에서 썩 꺼져. 사람들이 점점 격해지자 공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궁궐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에서 돌아온 선비가 이 광경을 보고 달려온 것이지요. 강선비. 당신이 없는 사이에 이 여자에게 얘기하고 있었소. 그래요. 어서 내보내라고요. 선비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공주 앞에 섰습니다. 두 팔을 벌려 그녀를 감쌌지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강선비. 정신 차려요. 김도령과 박도령이 벌써 고발하러 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선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이 사람을 건드리려면 저부터 받고 지나가십시오. 사람들은 선비의 기계에 놀라 잠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달려들었지요. 강선비. 비켜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 여자만 내보내면 되는 일이에요. 선비는 공주를 더욱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사또마님이라는 증거도 없으면서 어찌 사람을 몰아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살아있는 한 이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습니다. 공주는 선비의 품에서 그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쿵쾅쾅쾅. 무섭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지요. 선비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공주가 눈물을 흘리자 선비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밀어붙이자 선비는 공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공주의 몸이 땅에서 떠올랐지요. 비단신 한쪽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선비의 품에 있으니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두 물러서십시오. 저는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선비는 공주를 안은 채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기를 비켜주었지요. 집에 도착한 선비는 공주를 조심스럽게 방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떠나야겠어요. 선비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공주의 말에 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 도리입니다. 공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요. 궁궐의 그 어떤 신하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님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제가 누구인지 알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순수한 감정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선비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관군이다. 강희형과 그 여인, 모두 나와라. 우두둑 우두둑.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에 공주와 선비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사또님 명에 의해 너희를 체포한다. 포졸들이 몰려들어 두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공주는 또다시 찢긴 저고리 차림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잠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니 저만 데려가십시오. 선비가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입 다물고 따라와. 사또님이 직접 신문하신다. 의정부 관하에 도착하자 임시로 아전 역할을 맡은 하급관리 최만석이 위엄을 부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본래는 석이나 하는 말단이었지만 사또님과 모든 상급 관리들이 임금님의 호랑이 토벌과 실종된 공주수색에 동행하느라 관할을 비운 상황이었거든요. 김성민과 박준호도 옆에서 득의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강희연. 네가 사또님 명령을 어기고 그 여인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최만석은 평소 사또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큰 공을 세워 출세하고 싶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놈이 정말 뻔뻔하구나. 네가 감싸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사또님이 쫓아내신 마님인 줄 알면서도. 이분은 마님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뭐라고? 이참에 거짓말까지 하려 하느냐? 최만석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사또님이 돌아오시면 자신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처리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사또의 진짜 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아. 이놈을 곤장으로 다스려라. 최석이님. 잠깐만요. 공주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이미 선비는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감옥 한 구석에서 곤장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뚝, 뚝, 뚝. 선비의 신음소리도 함께 들렸지요. 어서 실토해라. 네가 그 여인과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그저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준 것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일주일이나 함께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포졸들이 선비를 더욱 심하게 매질했습니다. 최만석은 자신의 권위를 보이려고 더욱 가혹하게 지시했지요. 선비는 피를 토하면서도 끝까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착한 분입니다. 저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공주는 감옥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선비가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제발 그만두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공주가 소리쳤지만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인연도 끌어내어라. 함께 신문해야겠다. 공주도 끌려나와 최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연아. 네가 사또님 집에서 머슴과 정을 통한 그 더러운 년이지.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잡아떼려 하느냐? 강희 형과는 어떤 사이냐? 선비님은 저를 도와주신 은인입니다.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때 선비가 피를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최석이님.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무죄입니다. 내 놈이 그 여인을 겁탈한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했다는 것이냐? 선비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굶주린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최만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선비가 미웠거든요. 게다가 사또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좋다. 너희 둘 다 감옥에 가더라. 내일 다시 신문하겠다. 그렇게 공주와 선비는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비는 매를 맞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공주는 그런 선비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선비님,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비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공주를 걱정했습니다. 이런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다니 공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요. 그날 밤, 감옥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답니다. 한편 공주와 헤어진 홍매는 일주일 내내 공주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공주의 초상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지요. 궁중 화원이 그린 정교한 그림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홍매는 마을마다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이런 귀한 분이 여기 왜 오겠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홍매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공주마마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일곱째 날 저녁, 홍매는 어느 주막에 들러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말을 건넸지요. 아가씨, 계속 그 그림을 보여주며 찾아다니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는 거요? 제 주인마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이 저고리가 찢어진 채로 나타나지 않았나요? 홍매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고리가 찢어진 채로요? 혹시 그런 분을 보셨나요? 글쎄요. 며칠 전에 강선빈에 가서 지내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사또 마님이라고 해서 큰 소동이 났어요. 주막 주인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찢긴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나타나온 마을이 떠들썩했다는 것, 강희현 선비가 그 여인을 보살펴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데 그 여인과 선비가 어제 관아에 잡혀갔다고 하더군요. 잡혀갔다고요? 홍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초상화를 자세히 보던 주막 주인이 갑자기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그림 속 분이 바로 그 여인과 똑같아 보이는데요. 정말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네,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런 귀한 초상화에 홍매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마마가 감옥에 갇혀 있다니. 어서 구해드려야 했습니다. 주막 주인장님, 제발 말 한 필만 빌려주십시오.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요. 하지만 아가씨가 말값 홍매는 품속에서 호패를 꺼냈습니다. 궁중 근시궁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궁중 사람입니다. 관청에서 말을 빌릴 수 있어요. 주막 주인은 호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한 분이셨군요. 그럼 바로 관청으로 가시지요. 홍매는 급히 인근 관청으로 달려가 호패를 보이며 말을 빌렸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말을 빌릴 수 있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홍매는 말에 올라타자마자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지요. 주상전하를 찾아뵈어야 해, 공주마마를 구하려면. 홍매는 임금이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는 소식을 궁궐에서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산 쪽으로 말을 달렸지요.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 무렵 마침내 임금의 일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과 관리들이 산에서 호랑이를 찾고 있었거든요. 전하. 주상전하. 홍매가 말에서 뛰어내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홍매를 알아보고는 급히 말했습니다. 홍매! 어서 전하께 가거라. 공주마마 소식이냐? 네. 공주마마를 찾았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길을 열어주자 홍매는 임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임금 이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홍매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홍매가 아니냐? 서윤이는 어디 있느냐? 주상전하. 공주마마께서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홍매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한숨에 쏟아냈습니다. 호랑이를 만나 도망치다가 흩어진 것,
공주마마가 찢긴 저고리 차림으로 오해받은 것, 선비가 도와주었지만 둘 다 잡혀간 것까지. 임금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내 딸이 그런 수모를 당했다니. 당장 의정부 관하로 가자. 그곳에 있던 윤창수 사또는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주상전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소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강희연 선비는 소신과도 친분이 있는 착한 인물인데 누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사또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임시로 맡긴 최만석이 이런 큰 일을 저질렀을까 싶었거든요. 임금의 일행은 급히 의정부 관하로 향했습니다. 의정부 관하에 임금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 최만석은 감옥에서 다시 한번 선비와 공주를 끌어내어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거짓말을 하려 하느냐? 선비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여전히 공주를 보호하려 했고 공주는 그런 선비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때 관아 밖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상전하 납시오. 모두 엎드려라. 최만석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했습니다. 임금님이 갑자기 오시다니. 주상전하, 소인. 임금 이형이 관아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감옥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공주를 보는 순간 눈이 번뜩였지요. 서윤아. 아바마마. 임금이 달려가 공주를 끌어안았지요. 내 딸 서윤이구나. 무사한가? 최만석은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자신이 고문한 여인이 공주마마였다니. 공주마마. 이놈아. 네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임금의 우렁찬 호통에 최만석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인이 몰랐습니다. 윤창수 사또도 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만석이.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사또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부인과 공주마마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최만석이 착각해서 벌인 일이었던 것이지요. 전하. 소인이 잘못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 어딜 감히 공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다니. 이것들을 모두 참수하라. 임금의 말에 관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사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통촉하여 그 옛날 조선 중기 어느 왕의 치세 때였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는 임금의 외동딸 이서윤 공주가 살고 있었지요. 20살의 나이에 총명하고 기품이 있어 궁중의 모든 이들이 극진히 모셨답니다. 곁에서 시중드는 여종 홍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마, 오늘도 궁중 예법 공부를 하시겠사옵니까? 21살의 홍매는 어릴 적부터 공주를 모신 근시궁인으로 공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공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홍매야, 나는 이 높은 담 안에서만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냐? 저 멀리 보이는 산과 들판이 그리도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마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아니다. 홍매야. 나는 한 번이라도 저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구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말이다. 그날 밤, 공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새벽,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 세상 구경을 하기로 말이지요. 동이틀 무렵, 공주와 홍매는 몰래 궁궐 뒷담을 넘어 나왔습니다. 공주는 평소 입던 화려한 궁중 복식 대신 소박한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올렸지요. 마마, 정말로 호의 없이 가시려 하옵니까? 의정부 쪽은 산짐승이 많다고 들었사옵니다. 홍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공주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가 진짜로 나타날까?
그런 것도 겪어봐야 진짜 인생이지. 더구나 우리가 그리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 둘은 의정부 외곽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온 산이 황금비드로 물들어 있었지요. 새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홍매야, 저기 저 꽃들 좀 봐라. 공주는 들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갑자기 풀숲에서 부르르륵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마. 저것은 홍매가 얼굴이 하얘져서 떨고 있었습니다. 풀숲 사이로 호랑이의 노란 눈이 번뜩였거든요.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으악. 홍매야, 뛰어. 공주는 홍매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어흥 하고 크게 울부짖으며 뒤쫓아왔지요. 두 사람은 가시덤불과 나뭇가지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시에 걸려 공주의 저골이 앞섭이 길게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얀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크게 찢어졌지요. 마마. 저고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더 빨리 뛰어야 한다. 둘은 계속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홍매와 공주가 서로 다른 길로 흩어지고 말았지요. 홍매야. 홍매야. 공주가 아무리 불러도 홍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호랑이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 공주는 혼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의정부 관하에서는 윤창수 사또가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50줄의 사또는 위험 있는 골룡포를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이놈들아! 인연을 당장 이 집에서 내쫓으라. 사또의 부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마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십니까? 머슴과 정을 통했다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입 다물라. 내가 직접 본 것을 어찌 부인하느냐. 어젯밤 달빛 아래서 머슴놈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았다. 사실 사또는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밤에 나가 머슴에게 건네준 것은 아픈 머슴의 어미를 위한 약이었거든요. 하지만 달빛 아래서 본 모습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사또마님, 한 번만 더 자세히 들어보시옵소서. 그만하라.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사또 부인의 앞섬을 칼로 쭉 찢었답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징표였지요. 부인이 울며 불며 집을 나가자 사또는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쫓아낸 전연을 감싸거나 도우는 자가 있으면 그 자와 온 가족을 엄벌에 처할 것이다. 사또 마님, 그런데 혹시 그 마님께서 갈 곳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누구든 그년에게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자는 나와 원수가 되는 것으로 알아라. 이 무서운 포고령이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또의 권세가 하늘 같던 시절, 백성들은 모두 벌벌 떨며 이 소식을 들었지요. 이런, 사또 마님이 쫓겨나다니. 쉬. 조용히 해. 그 여인을 도우면 우리까지 잡혀간다고 하잖아. 온 마을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호랑이를 피해 도망친 공주는 산길을 헤매다가 마침내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찢긴 저고리 때문에 몸을 가리느라 두 팔로 가슴을 감싸고 있었지요. 머리는 엉성하고 얼굴에는 가시에 긁힌 상처도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물 한 모금만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주가 어느 집 앞에 서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안악이 공주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요. 어머, 당신이 바로 그 사또 마님 아니세요? 예. 사또 마님이라니요. 저는
이런 뻔뻔한 머슴과 정을 통해서 쫓겨난 그 여인 맞지요? 아니, 어떻게 이 동네까지 와서 물을 달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서 공주를 둘러쌌습니다. 모두들 찢긴 저고리를 입고 초라한 모습의 공주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지요. 저 꼴 좀 봐. 진짜 사또 마님 맞구나.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데까지 와서 우리가 당신을 도우면 우리까지 벌 받는다고 했어요. 어서 다른 데로 가세요. 한 안악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여자. 우리 마을에 오지 마. 공주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요? 제발, 물 한 모금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 마. 사또님이 직접 내쫓으셨다며.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그러게 말이야. 어서 꺼져.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위협하자 공주는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집, 그 다음 집,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공주를 보기만 하면 사또 마님기라며 손사래를 치고 피했지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공주는 아직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타들어갔지요. 이럴 수가.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가? 공주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궁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의 차가운 현실이었지요. 그때 어느 거지 하나가 공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왜 이렇게 울고 있어?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가 공주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얼굴은 더럽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눈만큼은 참 따뜻해 보였지요. 할아버지, 저는 공주는 울음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됐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소. 당신이 바로 사또 마님이지. 공주가 고개를 저었지만 거지는 시익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이오. 거지는 자신의 누더기 보자기를 풀어서 밥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 깨끗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것이었지요. 자, 드시오. 많지는 않지만 목숨은 이을 수 있을 거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드실 것을 나야 늘 굶는 게 익숙하니까 괜찮소. 당신은 그렇지 않을 테니 어서 드시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평생 잡수셨던 궁중 진미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지요. 할아버지, 은공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소. 다만 당신이 갈 곳이 없다면 말인데 저 앞에 선비 하나가 사오. 강희현이라는 젊은 양반인데 마음씨가 참 좋은 사람이지. 거지는 공주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소나무 숲길로 들어가서 냇가를 따라 올라가면 초가 하나가 나올 거요. 거기서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비가 있어. 그 사람이라면 당신을 도와줄지도 모르오. 하지만 사또님이 저를 도우면 벌을 준다고? 그래도 그 선비만큼은 다를 거요. 내가 보기엔 말이오. 거지는 공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세상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오. 찾아보면 좋은 사람도 있는 법이지. 공주는 거지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그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지요. 소나무 숲길을 지나 냇가를 따라 올라가니 정말로 작은 초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담장은 낮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집 안에서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저기, 선비님 계십니까? 공주가 대문 앞에서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집 안에서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대문이 열리며 한 젊은 선비가 나타났지요.
강희현 선비는 26살의 훤칠한 젊은이였습니다. 비록 옷은 소박했지만 인품이 좋아 보였고 눈빛이 참 따뜻했지요. 이 밤에 어떻게? 선비는 찢긴 저고리를 입고 초라한 모습의 공주를 보더니 놀라면서도 먼저 염려하는 빛을 보였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선비님, 저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사또 마님이라고 하는데 공주의 말을 들은 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또의 포고령은 그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이 이렇게 공경에 빠져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지요. 들어오십시오. 선비는 공주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록 작은 초가였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요. 우선 이것을 두르시고요. 선비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공주에게 건넸습니다. 찢긴 저고리를 가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공주는 겉옷을 두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모진 대접 후에 만난 이 선비의 따뜻함이 더욱 고마웠거든요. 배고프시겠어요? 변별한 것은 없지만 선비는 밥을 지어 공주에게 내왔습니다. 보리가 섞인 밥이었지만 공주에게는 감노수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선비. 강선비 나와 보시오. 선비가 대문을 열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여럿 몰려와 있었습니다. 강선비. 소문을 들었소. 사또 마님을 집에 들였다면서. 사또 마님은 아니지만 길 잃은 여인을 보살피고 있습니다만. 이런 미친. 사또님 명령을 못 들었소. 그 여인을 도우면 온 가족이 벌받는다고 했잖소. 강선비, 당신이 아무리 선량해도 이건 너무하오. 우리까지 연루되면 어쩔 셈이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들도 선비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었지요. 여러분들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강선비, 정신 차리시오. 당신 혼자 의롭다고 되는 일이 아니오. 그래도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고 내일 아침 다른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선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공주는 이 모든 대화를 방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깨달았지요. 선비님, 저는 정말 사또 마님이 아닙니다. 저는 공주는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자신이 공주라고 말한다고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선비의 말에 공주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요. 오늘 밤은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가실지 의논해 봅시다. 선비는 공주를 안채에서 재우고 자신은 사랑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처음으로 궁궐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비록 초라한 초가였지만 이 선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참으로 편안한 잠이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여전히 선비의 집에서 지내며 그의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선비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며 공주에게도 한결같이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훈장님, 이니 애지신이 무엇입니까? 글쎄, 이는 어진 마음이고 이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란다. 예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지는 사리를 분별하는 것이며 신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선비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공주는 진정한 선비의 덕목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벼슬이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었지요. 그 여인은 아직도 강선비 집에 있다더군.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말이야. 처음엔 하룻밤만 재운다고 하더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마을의 몇몇 양반 자제들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지요. 김도령, 이래서는 안 되겠소. 우리가 나서야겠소? 맞소, 박도령. 강희연 때문에 온 마을이 위험에 빠질 수 있소. 김성민과 박준호, 두 양반 자제는 선비를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은 자신들이 더 좋은데 마을 사람들이 선비만 우러러보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사또께 직접 고발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강희연도 정신을 차릴 테고 우리도 사또께 충성을 보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요. 두 사람은 몰래 의정부 관하로 향했습니다. 한편 공주는 선비의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저고리를 꿰매고 있었지요. 하지만 워낙 크게 찢어진 데다 실도 변변치 않아서 기워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아무리 기워도 흉터가 남는군요. 공주가 한숨을 쉬자 선비가 말했습니다. 흉터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어려움을 이겨낸 증표이기도 하니까요. 그때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몰려온 것이었지요. 강선비님. 큰일 났어요. 선비가 급히 나가보니 김씨 안악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김도령과 박도령이 사또님께 고발하러 갔다고 해요. 그 여인을 숨겨준다고요. 선비님, 어서 그 여인을 내보내세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도 연루될까봐 무서워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선비님. 지금이 무슨 의리를 따질 때예요.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그날 저녁 선비는 장에 나가 생필품을 사러 갔습니다. 공주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지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는데. 맞아. 어서 나가라고 해야겠어.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선비가 없는 틈을 타서 몰려왔습니다. 평소엔 선비를 존경했지만 불안과 공포가 커지자 이성을 잃은 것이었지요. 사또 마님. 나와요. 공주가 문을 열자 사람들이 성난 얼굴로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요? 어서 이 마을에서 나가요. 당장. 그래요. 우리까지 벌받게 생겼어요. 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또 거짓말이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한 안악이 공주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공주가 비틀거리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냈지요. 나가. 당장 나가. 우리 마을에서 썩 꺼져. 사람들이 점점 격해지자 공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궁궐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에서 돌아온 선비가 이 광경을 보고 달려온 것이지요. 강선비. 당신이 없는 사이에 이 여자에게 얘기하고 있었소. 그래요. 어서 내보내라고요. 선비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공주 앞에 섰습니다. 두 팔을 벌려 그녀를 감쌌지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강선비. 정신 차려요. 김도령과 박도령이 벌써 고발하러 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선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이 사람을 건드리려면 저부터 받고 지나가십시오. 사람들은 선비의 기계에 놀라 잠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달려들었지요. 강선비, 비켜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 여자만 내보내면 되는 일이에요.